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세계사 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조소연입니다. 벌써 4주차네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우한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꿋꿋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게 될 공부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슬람 서양 문물의 원조라는 테마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리 대학과 볼로냐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학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주권 개념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세의 골드러시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면 중세의 골드러시 십자군 전쟁까지 가고, 만약에 시간이 넉넉지 못하면 파리 대학과 볼로냐 대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슬람 서양 문물의 원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제국들은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이뤘지만 세속적인 상업과 무역에도 적극 나서 이 동서중계 무역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슬람의 자연과학은 서양 과학 지식의 기초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후일, 르네상스와 근대과학의 발달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동양에도 이슬람의 실용적인 학문들이 수입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개념은 중개무역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와 근대과학의 발달에도 기여했고, 또 동양의 이슬람의 실용적 학문들이 수입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동양에도 이슬람의 실용적인 학문들이 많이 수입되었죠. 특히 수시력 같은 달력을 만드는 기술은 특히 천문학이죠.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이슬람이 원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 항공대 학생분들은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고 또 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슬람 교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슬람 교도의 교리는 유일신 사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알라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경전으로는 쿠란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의무는 육신과 오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슬람과 무슬림이라는 표현이 다른 말처럼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이슬람은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리고 무슬림은 이슬람 교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며, 특히 신에게 몸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과 오행 중에서 육신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슬람 교도들은 먼저 유이신 알라, 그리고 천사, 그리고 경전인 쿠란, 예언자인 무함마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정명, 이렇게 6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안으로 꼭꼭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내야지 되는데 그것을 오행이라고 말합니다. 오행은 5가지죠. 신앙 고백,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성지순례, 단식, 희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신앙 고백은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두다 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이슬람 교도라면 매일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 다시 말하면 5차례에 걸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이 메카를 순례해야지 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중앙아시아,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등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행기들이 이 시기에 중세 시기에 여행기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슬람은 지리학이 특히 발달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단식은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인 라마단 한 달 동안 단식해야 합니다. 시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헌납, 그리고 어려운 가난한 백성들에게 구휼을 목적으로 신자들이 기부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후일 변질되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일종의 세금 형식이 됩니다. 자, 쿠란을 살펴보도록 하죠. 쿠란은 사실상 이슬람 문명권 성립에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알 쿠란, 읽어야 할 것으로 알라신의 계시를 수록한 이슬람의 경전이죠. 모두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 내용 외에도 신자의 모든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율법적 내용도 포함하여 이슬람 교도의 법률과 생활 지침서로 기능하고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의 번역이 금지되어,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번역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슬람 교도가 아랍어로 된 쿠란을 읽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었다는 거, 이게 이 쿠란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슬람 문화권 형성에 쿠란이 미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슬람이 이제 통합을 이루게 되죠.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기존의 신분 제도를 부정하고 무슬림 간의 평등을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던 아랍인을 바로 이 이슬람교를 통해 하나로 통합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슬람 제국의 발전을 살펴보는데 먼저 무함마드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610년에서 32년에 걸쳐서 활동했던 무함마드는 박해 시기가 있었죠. 이 사실 메카의 보수적 귀족층이 무함마드를 박해했습니다. 사실상 메카의 보수적 귀족층들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강조하는 무함마드의 이슬람교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지라 62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은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한, 어떻게 보면 박해를 피해 피신한 해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이슬람력의 원년이죠. 이슬람력의 원년입니다. 이슬람교의 확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헤지라를 통해 메디나로 피신을 했던 무함마드는 이곳에서 포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30년에 8년 후가 되겠죠. 헤지라로부터 메카를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되죠. 그 뒤에 무함마드 이후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서기 632년에서 661년에 걸쳐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게 됐죠.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거에 의해 선출하던 시대입니다. 중요한 거는 선거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도 이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대제국 건설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이슬람교를 교세를 확장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1년에서 750년 동안 유지됐던 왕조죠. 이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토 칼리프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졌죠. 이러한 혼란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어 수도를 다마스쿠스로 옮기게 됩니다. 무아위야는 칼리프 자리를 우마이야 가문이 세습하도록 하여 바로 우마이야 왕조가 개창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슬람교는 분열하게 됩니다. 이 우마이야 왕조는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 우마이야 왕조는 이 뚜르뿌아띠의 전투, 서기 732년에 있었던 뚜르뿌아띠의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으로는 피레네 산맥 이남의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게 되지요. 아랍인을 중용하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랍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비아랍 이슬람 교도들이 반발하여 쇠퇴하게 되죠. 이슬람 제국이 단기간에 팽창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종교적 열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신앙으로 뭉친 아랍인들이 전 세계를 이슬람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에서 자신들의 정복전을 성전, 즉 지하드라 하여 용감히 싸웠던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용 정책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 열정 보다도 관용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슬람 제국이 단기간에 팽창한 이유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슬람 제국들은 이교도에 대해 개종을 강요하지 않는 관용 정책을 피게 됩니다. 사실상 인두세만 낸다면 어떤 종교를 믿던 거기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리고 종교적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그런 체제였죠. 그런 정책을 폈어요. 모든 이슬람 교도는 신 앞에 평등하여 신분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슬람 제국이 빠르게 팽창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슬람 제국도 곧 분열기에 들어갑니다. 먼저 아바스 왕조가 동칼리프라고 불리는데요. 750년에서 1258년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게 되죠. 바그다드를 도읍으로 아바스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의 평등을 내세워 아랍인과 비아랍인을 융합시키죠. 바로 앞에서 봤던 무아이야 왕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가치를 실현한 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종을 초월한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 비아랍인을 융합하는 정책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 아바스 왕조는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지법 등을 도입하게 되죠. 동서 교통로를 장악하고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반도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도 얘기를 혹은 아라비아 반도 얘기는 뺐네요. 그렇지만 인도 반도나 아라비아 반도 역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으로 약화되게 되죠. 11세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3세기 몽골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후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조는 서카리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756년부터 1031년까지 존속한 왕조입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일파가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면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유럽에 이슬람 문화를 전파한 기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베리아 반도의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슬람이 유럽에 전해준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서구 문명을 어떻게 보면 재창조한다는 르네상스의 전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국가인 파티마 왕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칼리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909년부터 1171년까지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에서 독립한 왕조죠. 북아프리카의 카이로의 도읍을 정하고 칼리프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셀주크 투르크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주크 투르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부족입니다. 10세기경에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되죠. 부하이 왕조를 타도하고 바그다드에 입성한 해는 1055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획득하게 되죠. 지중해에서 파미르 고원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셀주크 투르크는 산업과 학문을 장려하여 이슬람 문화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게 되죠. 이 셀주크 투르크는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십자군 전쟁과 왕위를 둘러싼 내분으로 쇠퇴하게 되죠. 자, 술탄은 뭘까요? 아라비아어로 지배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슬람 세계의 정교, 양권을 장악한 칼리프가 위임하며 제국의 일부에 대한 세속 통치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10세기 이후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은 모든 이슬람 지역을 지배하여 칼리프는 유명무실해지죠. 아바스 왕조 멸망 이후 칼리프는 술탄에 의해 좌우되게 되고 순전히 종교적 지위만 가지게 됩니다. 이 몽골이 마침내 서아시아에 진출하게 되죠. 13세기 중앙아시아에 몽골 세력이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죠. 그 멸망된 곳에 훌라구 울루크, 즉 이란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이란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이슬람 문화 발전에 노력을 하게 되죠. 이 이슬람의 사회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종교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업을 중시하여 상인이 성장하게 됩니다. 바그다드, 코르도바 등의 도시가 발달하죠. 상인들은 대상무역과 해상무역에 종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무역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오아시스를 오고 가는 그런 상인들을 우리가 보통 대상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중계무역을 통해 발달하게 되죠. 반도국가의 오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슬람교의 전파와 문화교류에 공헌하게 되죠. 무역을 하다 보면 이슬람교의 전파와 문화교류에 공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동서 문화를 융합한 종합적 세계적 문화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슬람교, 아랍어를 중심으로 동질적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죠. 신학과 법학은 법학 분야에 있어서는 쿠란의 내용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여 신앙을 체계화시켰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아랍어로 번역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아랍어로 번역된 것들이 서유럽에 소개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고대 그리스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 아랍어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 자가 많이 붙어요. 언어학 쪽에서도 아버지 소리를 듣고 생물학 쪽에서도 아버지 소리를 듣고 사실상 이 분류, 범주화 그리고 체계화시키는 데 상당히 공헌이 많은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 철학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무함마드의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역사학이 발달하게 되죠. 또 이슬람 문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지리학이에요. 왕성한 상업활동과 꼭 평생에 한 번은 가야 하는 메카의 성지 순례를 통해 이 지리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학에 있어서는 여러 지역의 설화를 재구성한 아라비안 나이트가 유명하죠. 건축과 미술 역시 중요합니다. 모스크 양식이 발달하게 되죠. 돔과 천탑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는데 그 이유는 우상숭배 금지 때문이에요. 그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라가 발달했고 우상숭배 금지로 조각, 회화 등은 쇠퇴했습니다. 자, 이제 아라베스크와 이슬람 문화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라베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금지했습니다. 쿠란의 구절이나 꽃이나 풀이나 나무 모양을 기하학적으로 접목하여 반복과 대칭형으로
디자인한 것이 바로 아라베스크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슬람 문화의 의의입니다. 중국의 제지법, 나침반, 화약 등을 유럽에 소개했죠. 그리고 동서교류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문화에 자극을 주어 르네상스 운동 발생의 밑바탕이 되죠. 이슬람 자연과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학에서는 대수법, 삼각법, 아라비아 숫자, 영의 개념, 유클리드 기하학이 대표적입니다. 천문학 분야에서는 지구 구형설과 태양력 제작이 특히 뛰어났죠. 특히 이 태양력 제작과 관련해서 이 달력의 제작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세종대왕 시기에도 이 이슬람 학자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 분야는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서 발달한 분야죠. 연금술사들의 실험을 통해서 여러 화학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카리와 산의 구별이라든지 승화 작용이 또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과 증류법이 발명되게 되죠. 사실상 요 근래에 자, 의학 분야에서는 8세기 말에 바그다드에 세계 최초의 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자, 상업과 교육을 아주 중시했죠. 그렇게 상업과 교육 발달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슬람교는 상업행위를 장려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도시와 도로를 건설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로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해로와 육로를 통한 중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로로 가는 게 더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을까요? 육로로 가는 게 많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을까요? 육로로 가기 위해서는 당나귀나 말이나 낙타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란 게 한정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비해서 배를 이용하게 되면 나름 엄청난 양의 물자를 운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가면 갈수록 해로가 더 중요한 중개무역의 도로가 되는 것이죠. 바닷길이. 고전과 관련해서는 뭐 또 기회가 되면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주 활동 무대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국, 지중해, 인도양, 남중국해가 되겠습니다. 교역품은 비단, 향신료, 목재 등을 거래했죠. 자, 이제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슬람이 동서 중개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과제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것을 더 강조하느냐, 사회문화적인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시 선진 이슬람 학문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으로는 그 파리 대학과 볼로냐 대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세기 이후에는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세워져 중세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의 대학은 본래 교수나 학생의 조합에서 발전하였죠. 따라서 교수 조합이 대학을 만들었느냐, 학생 조합이 대학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대학마다 전통과 문화가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과 도시는 그 자체로서 행정권 및 사법권, 치안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주 국가였다는 점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중세의 어느 대학생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을 폭행했다고 치죠. 그렇다면 이 학생을 재판할 권리는 과연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보통 도시 안에 대학이 있는데요. 그러면 대학 울타리를 벗어나면 벗어나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도시에 재판권이 있느냐 아니면 대학에 있느냐, 바로 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중세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게르만족의 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게르만족의 원주지는 발트해 연안의 북유럽에서 수렵, 목축,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후반 훈족이 동부 유럽을 공격하게 되죠. 서고트족이 대규모로 유럽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서기 375년에 이릅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이게 476년에 이릅니다.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서양 고대 세계의 붕괴이자 중세 유럽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여러 게르만의 국가가 성립했죠. 하지만 대부분 단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이끌었던 훈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흉노의 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몽골 고원의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투르크계의 기마민족이죠. 4세기 중엽에 유럽 방면으로 이동을 개시해서 한 50년간 다뉴브강과 타이스강 유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 후 370년경 동고트족의 대부분을 굴복시킨 뒤 서고트족을 압박하여
게르만족 대개 대이동의 직접적인 계기를 만들어내죠. 5세기 중엽 아탈라 왕 때 전성기를 이루어 게르만의 여러 부족을 복속시킵니다. 아탈라 왕 때 흑해 북쪽 해안에서 라인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하지만 453년 아탈라 왕 사후 급격히 분열하여 쇠퇴하게 됩니다. 자, 이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486년에서부터 843년까지 존속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발전하게 된 요인은 근거리 이동 때문이에요. 라인강 유역의 본고지를 유지하면서 갈리아 지방에 정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동이 아닌 영역의 확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교 아타나시우스로 바로 개종을 했죠. 그러면서 로마계 주민과 융합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제휴하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초기 프랑크 왕국 이전에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이 일찍 무너진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로마계 주민에 비해 게르만족은 수적 문화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아울러 이동 시 게르만족의 대부분은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를 신봉하고 있었죠. 자,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가 있는데요. 이 로마 가톨릭교를 믿었던 프랑크족은 사실상 대제국을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 비해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던 로마계 주민과 육강합하지 못한 점 때문에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은 일찍 단명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클로비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하죠. 486년입니다. 로마 가톨릭교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게 되죠. 카롤루스 마르텔이 있습니다. 뚜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격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토교 세계를 수호하게 됩니다. 피피는 교황의 지원을 받아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게 되죠. 751년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교황령으로 교황께 기증하게 됩니다. 754년의 일이고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와 프랑크 왕국의 유대는 강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으로 등극하는 왕이 카롤루스 대제죠. 여기서 카롤루스라는 말이 좀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샤를마뉴, 샤를러, 혹은 찰스라고도 부르죠. 그거는 불란서식으로 하면, 프랑스식으로 하면 샤를르가 되는 거고, 이베리아, 스페인, 에스파냐를 기준으로 한다면 카롤루스가 되는 거고, 영국식으로 하자면 찰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사를 보면 찰스 대제, 에스파냐,
스페인사를 보면 카를루스 대제, 그리고 프랑스사를 보면 샤르마뉴 대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강조하고 싶어요. 자, 뭐 여하튼 카를루스건 샤를르건 찰스 대제건 이분은 서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교를 보급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마 제국의 부활입니다. 교황 레오 3세가 카를루스를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하게 되죠. 800년입니다. 그 카를루스 대제가 중요한 것은 카를루스 르네상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죠. 8세기 말 카를루스 대제의 문화 장려에서 비롯되는 프랑크 왕국의 고전 문화 부흥 운동을 우리는 카를루스 르네상스라고 말합니다. 유럽 여러 곳에서 학자와 문인을 초빙하여 아엔의 궁정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에도 수도원 학교, 교회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고전 문화의 형식적 모방에 그쳐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하지는 못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와 크리스토교 문화 그리고 게르만 문화가 융합하여 중세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게 카를루스 르네상스의 의의입니다. 이제 카를루스 르네상스를 통해 중세 서유럽 문화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죠. 서로마 황제 대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서유럽 문명의 탄생이었죠. 그리스 로마 문화, 크리스트교, 게르만 전통이라는 유럽 문화의 3대 요소에 의해 독자적인 서유럽 문명이 탄생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로마 황제 대간의 역사적 의의는 로마 교회의 독립입니다. 로마 교회는 또 하나의 황제를 내세움으로써 동로마 황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로써 그리스도교는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라는 두 개의 종교로 갈라서게 됩니다. 자, 프랑크 왕국은 분열하게 되죠. 왕권의 약화와 지방 봉건 영주의 권력 강화 때문입니다. 원인은 카를루스 대제 사후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이에요. 베르등 조약 843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메르센 조약 870년에 이르죠. 베르등 조약을 통해서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중프랑크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됨으로써 프랑크 왕국은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노르만족의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카를루스 대제 치하에서 이루어졌던 질서와 안정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리고 봉건사회가 성립하게 됩니다. 노르만족의 이동 때문이죠. 이거는 이 노르만족의 원주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덴마크 연안입니다.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노르만족의 이동이 있는데요. 유럽 해안과 내륙 지방까지도 침입하게 됩니다. 이 노르만족이 세운 국가들을 한번 보실까요? 노르망디 공국이 있어요. 프랑스에는 노르망디 공국. 이 노르망디 공국은 일드 프랑스 지역을 차지하던 블란서 국왕보다도 더 큰 영지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잉글랜드는 노르만 왕조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노브고르트 공국과 키예프 공국 등을 건설하게 되죠. 아울러 노르만족은 원주지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노르만족의 이동을 통해서 체제가 불안정해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봉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봉건제는 토지를 매개로 형성된 주종제도와 장원제도가 결합한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죠. 먼저 봉건제의 성립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랑크 왕국의 내부 분열이죠. 베르돈 조약과 메르센 조약을 통해서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 데다가 이민족의 침입이 나타났어요. 먼저 이슬람이, 그 다음으로는 노르만이, 마자르족까지 세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방의 세력가들은 성을 쌓고 무력을 갖추어 직업적인 기사 계급으로 성장하게 되죠. 상공업이 쇠퇴하고 경제적으로는 장원에 기초한 분권적 사회 질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주종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토를 매개로 한 주군과 봉신의 쌍무적 계약 관계입니다. 주군의 의무를 한번 보실까요? 봉신에게 봉토를 수여해주고 봉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봉신의 의무를 한번 볼까요? 충성을 맹세하고 봉사와 조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도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것이, 한 봉신이 여러 주군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충성 맹세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봉사와 조력의 의무가 더 크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봉건제의 특징, 불이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불이권이란 말이 좀 생경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원에서 벌어지는 일에만큼은 국왕이라도 감히 개입하지 않는다가 불이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봉신은 자신의 지배 영역에서 왕이나 군주의 간섭 없이 재판권과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국가죠.
심지어 재판권과 징세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주권 개념으로 보자면 말이죠. 이것은 사실상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지방 분권화가 촉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원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군이 봉신에게 준 봉토를 우리는 장원이라고 얘기하죠. 농업 중심의 자연 촌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급자족적이라는 표현이에요. 농촌 경제 공동체인데 농촌 경제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급자족이죠. 그냥 모든 것이 다 생산되는 거예요. 장원을 통해서. 제후나 기사가 영주로서 농민을 농노로 지배하는 사회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원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중심부를 보시죠. 영주의 성과 교회 그리고 각종 시설 각종 시설 예를 들자면 방앗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농민의 가옥 그리고 경작지가 있습니다. 중심부를 벗어난 지역에 있죠. 그런데 이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노 보유지로 구분되었고 삼포제로 경작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삼포제란 농경지를 충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3등분하여 번갈아 경작하는 방식이죠. 비료가 발달하지 못한 중세의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해 선택된 어쩔 수 없었던 농경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번 농노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농노는 영주에게 예속된 부자유민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농노의 의무를 볼까요? 부역이 있습니다. 부역은 다름 아닌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는 것과 공납을 바칠 의무입니다. 그 외에도 시설 사용료,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를 납부해야지 됐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노예와 농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농노는 독립된 가족을 이루고 부분적인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장원 간섭의 보호를 받고 있었죠. 자, 농노의 부담을 한번 볼까요? 5월에 영주의 풀밭을 깎고 건초를 헛간에 나른 다음 도랑을 치우는 부역을 해야지만 됐습니다. 8월을 볼까요? 곡물을 걷어들이는 부역에 또 참여해야 합니다. 9월을 볼까요? 돼지세를 바치는 달입니다. 돼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2마리는 영주에게 바치고 나머지 돼지들에 대해서는 마리당 각각 세금을 내야지 됐죠. 10월에는
고정적인 토지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농사에 대비해 대대적인 부역을 또 해야지 됐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케이크와 암탉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 중세 봉건국가의 발전을 보죠.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프랑스는 가장 전형적인 봉건국가였습니다. 카페 왕조가 987년부터 1328년까지 성립해 있었죠. 이 프랑스는 가장 전형적인 봉건국가답게 왕권이 아주 약했어요. 심지어 영국의 영토를 잃기까지 하죠. 동프랑크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오토 1세 912년부터 973년까지 살았던 오토 1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하게 됩니다. 962년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황제는 제후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후들끼리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그거를 선거를 통해 선출했기 때문에 황제의 영향력은 극히 적었다.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탈리아 경영에 치중했어요. 이탈리아 경영에 왜 치중했을까요? 지중해 무역권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국가 재정, 자신의 영지에서의 수입보다는 이탈리아 경영에서 얻은 수입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탈리아 경영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프랑크는 제후권이 강성하고 황제권은 약화되었습니다. 자, 이탈리아를 보실까요? 제후와 도시국가들로 분열된 상태였고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앞서 봤었죠. 영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좀 특이해요.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가 성립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 아주 특이한 경험이죠. 근데 왜 이 강력한 왕권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하면서 봉건제를 이식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잉글랜드는 노르만 왕조가 성립하게 됩니다. 1066년부터이죠.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가 수립됨으로써 왕정지가 강대하고 모든 제후로부터 충성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지제장이라고 불리는 둠즈데이북이 만들어지죠.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인 대학이 사법권과 치안권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울러 교수조합이 만든 파리 대학과 학생조합이 만든 볼로냐 대학의 성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법권과 치안권 문제는 주권개념이고요. 교수조합이 만들었느냐, 학생조합이 만들었느냐. 학생조합이 만든 대학들은 대부분 이제 교수들을 학생들이 고용하는 형태가 돼요. 교수조합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을 유치하는 개념이 되고요. 이게 문화가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져요. 대학 전통도 달라지고요. 자, 뭐 여러분들께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녹음을 하는데 방금 보니까 5월 2일까지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하네요. 결국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뭐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 동영상 강의로 인사를 드려야지 될 것 같네요. 뭐 결국은 더워지면 계약이 되겠네요. 봄이 오면 계약이 아니고 더워지면 계약이 될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여하튼 건강한 모습으로 5월 달에 만났으면 좋겠고요. 뭐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손 잘 닦으시고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